수년 동안 그는 궁전에서 숨어 지내고 크렘린의 복도를 몰래 다니며 극비 벙커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늘 시선에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가끔 경호원에 둘러싸여 공개 석상에 나오는 것을 빼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아해준 고통에서 자신을 지켜왔지만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은 마침내 러시아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는 이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푸틴이 그것을 느끼는 이유는 그가 시작한 전쟁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곳, 바로 돈줄에서 말이죠.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즉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2025년에 겨우 1%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총생산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1%는 2024년에 러시아의 GDP가 4.3% 성장했고 2023년에는 4.1% 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통화기금, 즉 IMF는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026년에 0.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1% 성장보다도 낮아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러시아 경제가 정체되고 있으며 곧 붕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웃기게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붕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푸틴은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이 영상에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푸틴이 밝히지 않는 사실은 러시아 대부분 경제 부문의 문제가 합쳐져 GDP가 급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이 현금을 쓸어가는 흐름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말이죠. 푸틴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가 러시아가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정점에 서게 됨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겪는 일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푸틴에게 가장 큰 충격은 러시아 은행 시스템이 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크렘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러시아 싱크탱크인 것이 경제분석 및 단기예측센터가 1월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푸틴에게 암울한 전망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의 전체 은행 인프라는 공식적으로 체계적 위기로 분류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 은행의 문제 자산이 전체 자산의 10%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문제 자산이란 은행 장부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은행이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들은 대출이나 기타 금융수단을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합니다. 현재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전체 중소기업 중 19%가 문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이런 자산에서 단순히 손을 떼고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만약 은행이 손을 떼고 도망친다면 투자에 대한 어떤 수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영에 처한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전체 소매 대출의 6.1%, 즉 2조 3천억 루블, 약 31억 달러, 이 문제 대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들이 제공한 기업 대출의 11.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10조 4천억 루블, 즉 1363억 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금입니다. 이 문제가 모두 부실화되면 러시아 은행들은 해당 금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예측센터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예금자 이탈 위험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예금자 이탈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이탈은 채무자가 문제를 회피하고 채권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모든 은행에서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채무자의 10%가 이탈 위험에 있으면 푸틴은 은행 위기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보고서는 러시아가 2026년 7월까지 경기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는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크렘린과 연계된 가장 저명한 경제 싱크탱크조차도 2026년에 0.8% 성장률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모든 상황을 너무 빠르게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병이 날 지경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문제가 러시아의 인위적 인플레이션 억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2025년 말 인플레이션이 5.6%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러시아의 10.3% 정점보다 낮은 수치라고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2026년 1월 기준 전년 대비 다시 6.4%로 상승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이 모두 예상된 일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부가가치세가 20%에서 22%로 인상된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곧 바로잡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곧 공개할 아주 중요한 자원에서 훨씬 적은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점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식품 인플레이션은 부가가치세 인상 전후 모두 약 25%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이 모든 것을 완벽히 통제한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당신의 지도자를 믿으세요. 양배추 값이 너무 비싸서 몇 달 동안 다른 건 아무것도 못 먹고 양배추만 먹게 될 상황을 보며 군침을 삼키게 됩니다. 푸틴의 선전은 모두 허튼 소리입니다. 러시아의 은행 위기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푸틴의 계획이 러시아에서 은행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라면 그나마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은행과 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없을 테니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도 푸틴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붕괴를 일부러 설계했다는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긴 어렵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 논의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요인이 석유입니다. 있잖아요. 또 하나의 러시아 판매 기록이 깨졌는데 이번에는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깨졌습니다. 2월 4일 유나이티드 44 미디어는 2026년 1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세 수입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무려 50%나 급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세금으로 51억 달러를 벌어 여전히 자금이 완전히 마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51억 달러는 2020년 7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러시아가 한 달간 석유와 가스에서 벌어들인 금액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51억 달러는 러시아 GDP의 겨우 2%에 불과합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 집권 이래 역대 최저치로 그 전에는 석유와 가스 세금이 러시아 GDP의 2%를 항상 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를 빠르게 제시합니다. 이 특정 산업에서 핵심 광물 채굴세인 NDP는 2025년 1월과 비교해 거의 60%나 감소했고 수출 관세도 44% 줄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우랄 원유 가격은 12월에 배럴당 39달러, 1월에는 40달러로 떨어졌으며 이는 예산안에서 가정한 59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우랄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27달러 저렴하게 할인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와 관련된 제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2026년에 인도로 수출하는 원유를 약 30% 줄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산업이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 수입 없이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의 전쟁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이 자원 수입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적했듯이 석유와 가스 판매에 대한 세금에서 얻는 수익은 2021년 러시아 연방 예산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해입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는 이러한 비율이 다소 일반적이라고 덧붙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일반적으로 연방 예산의 30%에서 50%를 차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석유와 가스 판매가 부진하면 연방 예산 수입이 줄고 푸틴은 전쟁 지속을 위해 이 예산에 의존합니다. 푸틴에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외에도 수익이 감소하면서 러시아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푸틴이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단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예산 상황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2월 4일 유엔에는 러시아의 예산 적자가 2026년 말까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크렘린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익명의 소식통이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석유와 가스에서 18% 적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총생산의 3.5%에서 4.4% 사이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월 에너지 수입이 GDP의 2%에 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석유와 가스가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할 때 러시아가 여전히 석유와 가스 판매로 수십억 달러를 벌더라도 그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 달에 몇십억 달러가 줄어든다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의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늘 구독하시면 이런 영상을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IMF가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민주주의 소재단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 총생산 성장률 하락은 미국의 제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곧 그 분야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러시아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다른 신호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을 예로 들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매우 정확합니다.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지나치게 의존형으로 바꿀 때 방위 산업의 호황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방위 산업의 호황이 다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한 산업이 러시아의 노동력을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다른 어떤 산업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파괴 시도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러시아 제조업체 NPN 홀딩스 이사 파스코프는 지역 라디오에서 러시아 산업 재생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신용, 첨단 장비 구매 능력 모두 없으며 산업 강국 중국도 미국 금속 가공 장비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고르 사비츠키는 제재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동의했습니다. 사비츠키의 러시아 제조업 현황에 대한 말이 맞습니다. 중국과 제재 모두 러시아 제조업 활동이 침체기에 접어든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29일 모스크바 타임즈는 러시아의 제조업 활동이 7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증거는 S&P 그리고 P글로벌의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에서 나왔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50을 넘으면 해당 부문이 성장 중임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제조업은 11월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48.3이었고 12월에는 다시 48.1로 떨어졌습니다. 두 달 모두 하락했지만 12월 21월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갇혀있는 산업이 회복을 시작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전반적인 판매 감소는 소비자 신뢰 하락과 구매력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가가치세가 22%로 오르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푸틴이 상황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비용 상승을 겪고 있으며 12월 비용 은 3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이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분야에서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investing.com에 따르면 1월 러시아의 PMI는 49.4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감소세는 계속되나 1월 N 속도가 다소 완화됐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일종의 정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다가올 구매관리자 지수 폭풍 전에 잠시 평온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투자에 대해 말하자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그런 활동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부총리인 알렉산드르 노박이 러시아 상원 의원들과의 대화에서 한 말입니다. 2025년 말까지 러시아 경제 투자율이 거의 0%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5년 첫 9개월 동안 투자는 겨우 0.5% 증가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전체로는 0%이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박은 이 일은 러시아의 모든 예측이 틀렸음을 다시 증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9월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5년 말까지 투자 증가율이 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3분기에는 러시아의 로스타트 기관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투자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분기 3.1%의 감소는 러시아의 투자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투자 측면에서 말이죠. 이것이 러시아에 의미하는 바는 러시아의 기업들이 러시아를 움직이게 하는 핵심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HSC 개발센터는 운송, 건설, 석유, 가스, 석탄 부문에서 투자 감소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유일한 부문은 군산복합체입니다. 또한 수입 대체 부문은 제재로 수입이 불가능한 제품을 러시아가 직접 생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내는데 천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후된 인프라를 의미하고 고용 인원이 줄어들며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러시아 상황이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왜 사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분야가 침체인 상황에서는 돈을 저축하고 빚을 피하는 것이 손실을 막는데 더 안전합니다. 절대 오지 않을 수익을 쫓는 거죠. 그리고 푸틴이 이미 이를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 경제에서 유일하게 밝아 보이는 부분도 오히려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블화는 지난 1년 동안 강세를 보였고 미국 달러 대비 25%나 강해졌습니다. 이는 보통 러시아에게 매우 좋은 일일 텐데요. 하지만 루블화 강세는 러시아가 석유를 팔 때 큰 문제가 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예산은 석유의 루블 가격에 좌우됩니다. 달러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루블이 강세를 보이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이 감소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가 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모스크바는 우랄산 원유를 배럴당 59달러, 즉 대략 5,400루블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50달러로 떨어지면 러시아는 판매되는 배럴마다 약 1,000루블을 잃게 됩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GDP의 0.5, 0.7%에 해당하는 잠재적 부족분입니다. 이는 예산의 나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러시아 기업들에게도 나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연방 예산은 루블 기준 가격에 따라 통화 강세 시 문제가 발생하지만 러시아의 주요 석유 가스 금속 기업들은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도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달러로 수익을 올리는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루블 대비 낮아졌고 비용은 루블로 지불하기 때문에 루블이 달러에 비해 강세일 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무언가를 제대로 해내더라도 결국 모든 것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제재 문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재는 러시아의 불안정한 경제에 압박을 가하며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푸틴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모두 러시아 경제를 한계점 너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새로운 제재 패키지 시행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다소 의례적으로 보이는 조치인데요. 유럽연합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재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다시 한번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유지시켜온 섀도우 선단 유조선을 겨냥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관계자들은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제재가 언제 시행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틴이 미국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제재를 처벌로 쓰려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듯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했던 일입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평화를 원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또다시 지키지 않고 미사일이나 드론, 폭탄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 협상 직후 미국의 제재 패키지가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은 이 상황을 막을 힘이 없지만 러시아를 벼랑 끝에서 되돌릴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하는 대로 끝내지 못하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 격화될 것이고 그러나 러시아 경제는 망각의 나락으로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미국에 관해서는 단순히 새로운 제재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미사일의 실사격 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수천 기가 우크라이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까지 가장 큰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우위를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으로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더 많은 소식을 접하고 싶으시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